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오셨네. 생각보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에 걸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시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시인들 시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언어시. 그래서 언어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 선생님은 어때요? 네. 그래서 언어시라고 하면은 이제 1970년대에 미국의 동부, 서부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실험적인 시인들이 이제 새로운 종류의 시를 쓰겠다 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방가르드 시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신의 아방가르드 시학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포스트 language poetry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시 이후에 또 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도들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요즘 보니까 conceptual poetry 이렇게 해서 개념시 이러는데 저도 몇 페이지 읽다가 힘들어서 그만했어요. 다만 지금 이제 이 언어시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캐나다 그리고 유럽, 영국 쪽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주 무대가 이제 미국의 동부, 서부 연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미국시 전공자이고 그래서 한국의 시인들과 함께 미국시를 읽는 시간에서 조금 나의 의무라면 의무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아방가르드 시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명쯤 다뤄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수박 거닫기죠. 네, 수박 거닫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관련 논문 이러니까 미국 언어시와 관련된 논문이 아니고요. 제가 발표한 논문들입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 논문의 제목들에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의사소통 언어에 대한 증오, 공적 시 문화에 대한 난해시의 공격. 그러니까 의사소통 언어에 대한 증오는 일반론적 이런 성격이 있고, 요건 이제 찰스 번스틴이라는 시인을 가지고 한번 본 겁니다. 공적 시 문화 인용부호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찰스 번스틴이 주류 시 문화를 공격하면서 이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공적 시 문화를 공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전 하우 여러분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검색창에 굉장히 많이 뜨고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죠. 개방의 장으로서의 역사와 현실. 여러 시집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주제가 이제 역사이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제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개방이란 말을 썼고요. 네 번째 보면은 종결에 대한 거부와 시인의 삶, 린 헤즈니언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개방의 장, 종결에 대한 거부 연결되죠. 사실은 두 시인이 좀 다른 주제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이제 그 접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연결되어 있고 그러나 시세계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읽겠다고 했던 시인이에요. 론 셀리먼. 근데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해하려면은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문장론인데 보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아먼 트라웃은 회의와 확신 사이 좀 모호한 질문을 달아놨는데요. 이분도 이제 언어 시인으로 일반적으로 거론되지만 언어시인과 언어시와 일반적인 조금 혁신적인 시 그 중간쯤에 다리가 걸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그다음 7번은 이제 브루스 앤드루스
인데요. 레이 아먼트라웃은 글쎄 나중에 또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브루스 앤드루스는 정치학과 교수예요. 유일하게 시인이 아닙니다. 시인인데 그 이제 영문학과라거나 문창과라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학 교수예요. 그러면서 시를 쓰고 있고 또 아주 드문 경우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8번을 이제 그 일종의 에필로그식으로 이제 미국 어너시의 비지시성의 책략과 삶의 개방성 이렇게 해봤. 이게 사실은 이제 한국연구재단 제가 프로포즈를 내서 이제 그래서 3년짜리를 제가 2번 이렇게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논문을 한 편씩 써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두 편씩 이 논문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것도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뭔지도 모르겠고 일단 욕심만 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벌써 7, 8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조금 쌓인 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밀고 나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 시인을 깊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리산을 이해하려면은 지리산을 1년 아니라 10년 자녀도 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한번 지나간 거죠. 그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다 안다? 전혀 저로서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다라는 조금 그런 이해 정도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론 슬리먼을 읽겠다고 했지만 그 들어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어시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개괄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것도 아마 책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으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뭔가 좀 아웃라인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 잡지거든요. 표지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재밌죠? 이게 뭐죠? language인데 각 스펠링 사이에다가 등호죠. 일본식 발음으로 equal 등식 기호를 equals 기호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이걸 왜 이렇게 해놨지? 아무리 뒤져봐도 왜 이렇게 등식부호를 썼냐고는 누가 설명을 안 해주고 글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뭐 이런 뜻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시의 운동을 시작할 때 어떤 기치를 내세웠을 때 그게 중심에서 시작한 게 아니죠. 변방의 작은 그러나 날카로운 외침으로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몇 명 제가 이렇게 사람 이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킬까 합니다. 찰스 번스틴. 우리가 번스타인 처음에는 그렇게 발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번스틴 이렇게 가깝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찰스 번스틴. 1950년생이고요. 지금 펜실베이니아. 유펜이라고 그러죠. University of Pennsylvania. 근데 여러분 그 홈페이지 대학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사운드 라이브러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보지도 않고도 잘 알아. 그래서 미국 시인들의 육성 녹음 어디에서 토론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 낭독회를 하거나 그러면은 돈을 크게 들인 것 같지 않아요. 다 mp3 파일로 녹음했다가 그걸 부분으로 다 자르고 그래서 시가 낭송되어 있으면 시 타이틀 주어지고 파일 걸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왜 링크 돼 있어서 누르면은 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다루고 싶은 시인이 있는데 유명한 시인은 아니고 자료도 부족하고 그런데 가보면 있어요. 그래서 소리 파일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한테는. 왜냐하면 내가 미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서 10년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기껏 산 게 1년인데 이거 미천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구체적 자료 시인의 육성을 들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보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붙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인데도 낭독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Attack of the Difficult Poems 난해시의 공격인데
뭐 국내 잡지 의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해시의 새로운 쓸모, 난해성의 새로운 쓸모. 그러니까 난해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시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좀 다른 차원의 난해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 하우인데 1937년생이시고요. 코네티컷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다 동해안입니다. 동해안 연안이고요. 지금 옆에 보이십니까? 시가 저렇게 돼 있어요. 제 논문에 저 장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타이핑 할 수가 없죠. 사진으로 그 시집의 그 장면을 인용하려면 사진으로 찍어갖고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보이시지만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글자가 뒤집어져 있기도 하고 나 앞으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 뭐 각자가 서로 각도가 다르고 그렇죠? 겹치는 부분이 있고 막 이렇죠. 만약 이걸 낭송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읽어요? 본인이 이제 유럽에 시 낭독회를 갔는데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자기가 난감한 거죠. 그래서 부분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1, 2, 3 이렇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자기가 써놨어요. 그러면은 이거 마음대로 오겠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도 된다는 것을 열어놓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게 그냥 장난삼아 한 게 아니고 시라고 하는 게 순서에 의해서 A, B, C로 간다. 1, 2, 3, 4로 간다. 그걸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트리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다.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 시를 읽으면서 재밌다라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렸을 때 그 깨트리는 어떤 배경이 되는 비판 정신, 이런 것들은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죠. 지적이고. 예. 그 다음 또 린 헤지니언 My Life라는 나의 삶. 그러니까 마치 자서전 같죠. 안 그렇습니다. 시집이에요. 근데 이게 버전이 판이 3개인가 4개인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시의 형식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커 보이죠. 그린 인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만해. 손바닥만해. 나도 그냥 그림만 보고 큰 책인 줄 알고 집으로 배달된 거 보니까 손바닥만해. 큰 책도 있고요. 제가 오늘 다 들고 오면 좋은데 무거워서 린 헤지니언 1941년생이시고 버클리네요. 요거 이제 서부해안이죠. 서부해안. 론 셀리먼 이분이죠. 지금 오늘 이제 The New Sentence가 있는데요. 새로운 문장, 오늘의 제 강의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문장이라는 게 새롭다는 게 뭘 보고 새롭다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만 다니다가 비행기가 나왔어. 그럼 그걸 새롭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에즈라 파운드가 make it new, it을 뭐든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새롭게 하라 이런 기치인데, 새롭다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비행기가 신문물일 수 있을 테니까 비행기에 대해서 시에 쓴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시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돼 있어요. 19세기 18세기 소재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새로워질 수 있고, 지금 가장 그 이제 최근에 대하는 어떤 것을 시 속에 들여왔다 하더라도 오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문제를 한번 또 던져볼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문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남들이 잘 안 쓰는 신기한 문장 표현을 썼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론 슬리먼의 이야기가 아니고 언어 시인들이 지향하는 어떤 문장론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것도 뭐라 그럴까요?
어떤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깃발 세우고 깃발에다가 이런 거 하자 딱 정해놓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쫙쫙쫙 움직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로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지향하는 방향이 좀 비슷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 정도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장에 대해서도 여러 시인들이 각자 작품 속에서 그 구현하는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정도 잠깐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브루스 앤드루스 Paradise and Method라는 이제 비평집인데요. 천국과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거 하면은 요 옆으로 써 있는데 Poetics and Praxis라는 또 단어도 나오고요. 예. 이분이 이제 Political Science 교수고요. 포덤 유니버시티인데 포덤은 저도 어디가 있는지 몰랐어요. 뉴욕 있고요. 그 브롱스 지역 그 뉴욕 북부 쪽, 맨하탄 북부 쪽에 이제 흑인들 많이 사는 그 지역이 있어요. 작년 여름에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문도 다 잠궈놓고 그냥 수위가 못 들어가길래 그냥 그래서 계속 녹록다먹게 하다가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내 좀 들어가 보자. 근데 들어가 봐도 건물들이 다 닫혀서 못 들어갈 거래. 그래서 이제 우겨서 들어갔죠. 그런데 보니까는 입학할 시즌이 되면은 왜 학생들 와가지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대학원생이나 와가지고 투어 시켜주는 거 막 있잖아요.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끼어서 다 돌아다녀 봤어요. 포덤 대학. 재밌다. 그 다음, 레 아먼 프라우드. 이 시인도 한번 깊게 따져보고 싶어요. 말이, 아까 이제 우리 산문시 같으면은 말이 많은 거잖아요. 가장 반대쪽으로 말을 가장 줄여놨어요. 너무나 줄여가지고 뭐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거기 멈춰서서 계속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시예요. 이것도 또 재밌다. 이렇게 됩니다. 좀 할 얘기가 많지만 versed 뭔가에 통달하다, 뭔 날에 익숙해진 처음에는 운문 막 이런 뜻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be versed at 그런 뭔맛에 통달하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요게 이제 다 퓰리처상 수상.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샌디에고. 재작년에 제가 샌디에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연구비로 수행하고 있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 시인들 옮겨갈 때 시인들이 있는 대학으로 가서 제가 이렇게 좀 자료조사 하고 이런 형태를 취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돌아다닌 편이에요, 덕택에. 그리고 이제 밥 프렐먼은 여기 펜실베니아죠.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이 뭐랄까 그 실험적인 시인들, 젊은 시인들의 산실인 것 같아요. 막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 시론집인데요. 시도 있고 그런데요. 이 제목 자체가 재밌죠? 시의 marginalization, 시의 주변화. 그러면은 그냥 시가 외곽으로 밀린다는 정도일 수도 있죠. 또 좀 다른 뜻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글쓰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언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포스트 모더니즘 에서 다루게 되는 여러 이제 cultural studies 문화 연구 이론들에서 다루는 가장 최신의 여러 가지 이론들,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시 속의 이론 속에 들어와 있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평론가들은 여기 평론가 없죠? 네.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논문이라도 한 편 쓴 거고요. 칼라 헤르먼은 이제 쓰겠다고 하는 시인이에요. 예정되어 있는 시인입니다. 이제 이스턴 미시간에 있네요. 이거는. 이 정도. 자, 여러분 조금 이제 그림은 시간은 끝났고요. 언어시라는 말 자체가 이제 거의
처음에는 그게 운동의 성격은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몇 명이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고 아주 이제 당찬 목소리를 내면서 주류 시무라를 비판하는 식으로 이제 변방에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70년대 시작해서 그런데 80년대쯤 가니까 목소리가 상당히 커진 거예요. 어떤 중심도 갖게 되고 그래가지고 90년대쯤 가면은 막 사화집이 막 쏟아지고 언어시와 유관하게 관련되는 막 시집들이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붐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붐을 이룬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류를 능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특히 비평계 그리고 학계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충분한 어떤 이제 모멘텀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도 이제 생존해 있다가 아니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언어시가 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소수의 몇몇이 이제 내는 새로운 목소리였다. 그러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세대가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많은 평론가나 비평가나 학계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비판하고 발전시켜가고 개념들이 계속 확산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건 운동이라고 어느 정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브먼트 성격이 그러니까 문학사적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대적인 것이니까. 자, 우선 언어시라는 용어. 자, 언어시의 용어가 주는 낯설고 부정확한 느낌은 그것과 관련된 영어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증폭된다. 실제로 자기들도 약속해갖고 이렇게 쓰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language 해놓고 등호가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해놓고 poetry 요 말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language poetry 등호 안 끼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표기되고 있습니다. 언어파 시인들은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시와 그러니까 행가리를 하는 시와 산문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무시한다, 하나로 봐버린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와 또 시에서 다루는 주제가 있고 비평에서 다루는 주제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대체로 구분할 텐데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평에서 다뤄야 될 주제들이 시에 막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와 문학 비평에 제한되지 않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 그들의 글 혹은 글쓰기는 어쩌면은 그러니까 시가 아니라 글이라고 봐야 되는가도 몰라요. 그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의미의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징적인 글쓰기를 특히 시를 언어시로 그냥 저로서는 언어시로 통칭하되 language 또는 language가 형용사적으로 사용될 때 맥락의 표현에 따라서 그냥 언어파라는 말을 해가지고 형용사적으로 하고 뒤에 오는 말을 이렇게 수식하게끔 이렇게 표기하겠다. 어느 논문에서 제가 도입부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꼭 이렇게 돼 있다는 아니니까 다만 자, 언어시가 어떻게 등장했느냐. 여러분 인용보 속에 들어있는데요. I hate speech.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언적 언급에 불과한. 1971년에 로버트 그레니어하고 베렛 와튼, 베렛 와튼 아니었나? 베렛 와튼과 함께 창간한 잡지가 있는데 잡지 이름이 This네요. 이것. 근데 여기에서 의례적 습관으로 끌려온 과거의 반복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언어를 증오한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후에 다른 사화집이나 평론가들이 이 문장을 따다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피치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I hate speech. 스피치, 연설도 스피치라고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언어라는 뜻도 있고 말이라는 뜻도 있고 많아. 근데 앞뒤 맥락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소통의란 말을 그냥 제가 설명식처럼 붙여놨어요.
이 사람들이 언어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언어가 자기들도 언어파 시인인데 무슨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능에 준하는 그런 종류의 언어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엘처링그 에스노포에틱스라고 하는 이게 또 잡지 이름입니다. 테드로 그리고 로센버그 1970년부터 잡지가 나왔는데요. 주로 비주류 시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왔는데 그게 이제 한 75년에 7호째를 준비 중에 있었고요. 여기에 론 셀리먼이 두 편집자의 허락을 구해 104쪽부터 120까지 여기까지 내가 좀 사용하겠다. 잡지 안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The Dwelling Place, 삶의 거처라는 저 아래 여기에 이제 엮어내게 되는데 여기에 나중에 보니까 언어시라고 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목소리를 거기다 담아내게 돼요. 엘처링가 그 표지고요. 이게 첫들 그 140 몇 쪽부터 시작하는 그 부분의 첫들 이게 시입니다, 여러분. 요게 시예요. 지금 막 단어들이 막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론 슬리먼이 여기 이제 편집자죠. 요 부분에. 근데 여기 첫들머리에다가 몇 개 써놨어요. 내가 여기 실는 여러 시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젊고 굉장히 특별한 시인들인데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여기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 이제 이게 이제 언어시의 특징과 관련되게 돼요. 요 사진들은 이미지 파일로 웹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잡지가 팔릴 리도 없고 있을 리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 자신이 이런 뭐랄까 퍼블릭 도메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것을 찍어가지고 딱 그 웹페이지에서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분도 들어가 볼 수 있어요. 페이지가 사진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좀 여러분 눈에 저것도 시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일부러 더 뭐 이건 손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건 타이핑 할 수가 없어요. 그렸으니까 이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활자화 될 수 없는 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가령 우리가 에밀리 디킨슨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에밀리 디킨슨은 우리 시를 읽을 때는 다 인쇄된 거잖아요. 그런데 에밀리 디킨슨이 인쇄로 한 게 아니잖아요. 워드 프로세서 쓴 게 아니잖아요. 다 그때 손으로 썼죠. 그래서 에밀리 디킨슨이 이제 그 대시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직접 그 원고를 보면 대시가 길어요. 이렇게 대시를 한 두 헛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그어놓은 것이 시인의 어떤 마음의 상태라 그럴까 막 이런 것하고도 관계 있어요. 사람의 필적 이런 게.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게 뭘까 싶으면은 그 정자자 활자화 해버리면은 많은 것이 사라져. 시인이 원래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글자체도 어쩌면은 거기에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활자화 돼버리면 많은 게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게 뭘까 이런 생각.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 요거 이야기하다가 이건 활자화 되지 않는. 요 어느 시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활자에 의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에 의존하는 그런 시에서 벗어난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다가 각 시인들에 대해서 특징을 조금씩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 실린 9명의 혁신적 시인들 중에는 셀리먼, 앤드루스, 콜리지, 그레니어, 베리 와튼 이름이 그대로 맞는 모양이네요. 하고 근데 여기는 안 실려 있지만 나중에 이제 번스틴 등이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번스틴은 굉장히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실리먼은 이들의 시가 어떻게 불리워지는지를 들머리에서 짧게 소개하고 종결부에서 그들의 특성을 6개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시인들의 평균 연령이 당시 28세.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네. 28세였고요. 여러분, language centered. 언어 중심적. 이게 제일 핵심적인 말. 여기서 언어시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언어 중심적이란 말을
계속 논문 써가면서 서너 편 읽은 다음에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아니, 우리가 언어 중심적 아닌 적이 있습니까? 언어를 중심적으로 다루지. 그러니까 언어 중심적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무슨 뜻으로 썼느냐,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이제 또, 그리고 또, 미니멀? 이런 말하고, 비지시적 형, 요 말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non-referential. 비지시적. 여러분, 이제, 우리말에 나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 지금 저로서는 소리죠. 그러나 이제 글자로 쓴다면 나무, 기호로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 언어가 지시하는 게 있죠? 뭘 나무? 서 있는 나무죠. 그래서 이 나무라는 소리 혹은 기호, 상징하고 밖에 있는 서 있는 푸른 나무하고를 등가적인 것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소시르가 한 이야기지만 일반 언어학에서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arbitrary하다, 자의적 관계 속에 있다,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true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 기호하고 지시하는 대상 사이에 임의적 관계,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걸 이제 지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언어의 일차적인 기능은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도 지시적 의미로서. 그런데 그 기능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막고 방해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비지시성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시를 이해하려면은 non-referential, 너는 이제 반대말이잖아요. referential, 지시적, 비지시성,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말 있죠? diminished referentiality, 감소된 지시성. 지시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용례에서 기대하는 것만큼보다는 훨씬 줄어들어. 시를 읽을 때도 그러니까 단어의 뜻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단어의 뜻으로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언어 중심적이란 말 했을 때 언어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뜻을 없애버리고 단어만 남겨놓는 거예요. 언어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소리가 있으면은 그 소리가 있고 그것이 지시한다고 우리가 가정되어 있는 실제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시성을 없애버리고 요 소리만 남겨놓는 거죠. 그게 언어라는 거예요. 그냥 기호로 보면은 이제 또 기호로만 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표, 기의 이런 말도 쓰죠. 그래서 기의 측면은 감소시키고 기표, 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언어 중심적이라는 뜻의 이제 기본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인들마다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 용어들이 모두에게 걸리는 건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또 넘어가 봅니다. 자, 언어시가 세력화되는 과정. 그래서 변방의 일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은 그 주창자들이 유명한 대학에서 다 강의하고 있고 이런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어시라고 하는 것은 주류 시 문화 속에서도 무시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즘 최근에 읽는 글에 보면은 미국 시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하나의 흐름이 지배적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주류가 없다는 이야기들. 막 다양한 흐름들이 존재한다. 요건 또 뭐냐면은 만약에 전통시와 실험시가 있다고 한다면은 미국 시는 그런 거 좀 부러운 점인 것 같은데 아닌 척하고 서로 갈라져서 등 돌리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섞이는 거예요. 전통 시에도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보는 시에도 이미 실험시적 요소들이 약간씩 이제 늦지만 더디지만 계속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편화랄지 뭐 juxtaposition, 병치의 기법이랄지 이런 것들 다 들어와요. 원래는 그것이 뭐랄까 실험적 요소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언어시는
제가 또 언어시는 아방가르드 시학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선 세대에도 아방가르드 시학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이제 던지게 되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앞선 시대의 아방가르드 시학하고 또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계속 더 나아가는 뭐 이런 걸 끝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로버트 팔머가 Code of Signals, 신호법, 또 앤드루스 번스틴, 아까 했던 Language Book, 아니면 또 밥 퍼렐먼이 Writing Talks라는 책, 또 로버트 셀러먼이 In the American Tree 이런 거, 또 매설리가 Language Poetry, 이런 것들, 사화집이기도 하고 비평집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건 대표적으로 해놨고요. 이제 이런 걸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런 책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언어시 내지는 언어책,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고. 그 조그만하게 한 권씩 한 권씩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갖고 책 한 권으로 딱 나오는 게 이제 랭귀지 포기입니다. 커버가 파래가지고 저도 그거 읽느라고 눈 빠지는 줄 알죠. 다 읽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요. 자, 언어시 연구에 거는 기대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언어시는 우선 기존의 시 문화의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전략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판을 한번 흔든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당대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여기서 당대란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물질주의적 삶의 태도일 수도 있고, 미국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대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처하려는 언어적 실천에서도 그 자체로서 생존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을 굳이 쓴 것은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이 날카롭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단 그건 인정하겠는데, 그들의 시로서 뭔가 완성도를 잃고 읽을만 하고 그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요 질문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조금 뭐 그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살아남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전히 그 생존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제가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한 세대를 살아남았어요. 저 아방가르드 시작이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5년, 10년 가다 다 사라져요. 근데 30년 이렇게 살아있고 더 세력이 강해지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시 자체로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시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되면. 근데 여러분,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렇게 시 안 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 이렇게 시 쓰라고 저도 권하지도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곁눈질로 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변해가는 거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게 당장 우리 한국 시도 뭔가 정체돼 있다, 어디서 방향성을 찾아야 되느냐, 돌파구가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걸 한번 구경해 보는 것은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지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과연 지적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한테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발견될 수도 있는 거죠, 저쪽에서. 그래서 언어시가 하나의 경향에서 어떤 유파 혹은 운동으로 성장해 가는 배경에는 당대의 현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언어에 대한 그 나름의 이해와 적용이 설득력 있게 어떤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언어시에 대한 이제 여러 평가들을 보죠. 마저리 펄롭이라고 여자 교수님이시죠. 이제 거의 은퇴하신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그 아방가르드 시학, 젊은 그 시학을 이렇게 발굴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이제 분이죠. 이제 여기에서 언어파 운동의 특징이 당대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본질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인 비판이라고 지적한다. 복잡한 기술의 지배는 자본주의 하에서건 사회주의 하에서건 언어가 항상 상품으로 바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 굉장히 언어 시인들은 그 주류 시 문화에서 그 상 주고 상 받고 막 잘 팔리고 하는 그런 모든 시들이라는 게 일종의 상품으로 전락해 있다고 비판합니다. 자본주의 어떤 큰 흐름 속에 거기에 휘말려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 아니면 그 하부 구조 자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아주 이제 혁신적인 접근법이기도 하죠. 그런 거. 레토릭 이런 언어시가 소위 주류 문학에 편재하고 있는 온유함과 무해함에 대해 강력하고 매우 기묘한 해독제를 제공한다. 번역하고 읽으면서 재밌었어요. 속으로 웃음이 나와. 주류 문학에 우리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주류 문학에 편재하고 있는 온유함, 무해함에 대해 강력하고 매우 기묘한 해독제를 제공한다. 우리가 시에서 뭘 하는 거죠? 위안을 받으려 하고 가르침을 주려 하고. 근데 가르침을 준다고 하는 것은 기득권이나 어떤 기존의 어떤 관점에서 옳다라고 어떤 코드화되어 있는 어떤 것일 텐데 거기에다 계속 새로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 맞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르침의 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힘들지만 그러나 뭔가 아름답다라는 환상을 계속 심어주고 뭔가 해결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시를 상 주고 박수 쳐주고 교과서에 실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다른 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들이 어떻게 보면은 좌우한 그게 온유하고 무해하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도 있네요. 이론적으로 머리가 큰 가분수예요. 이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머리만 커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시들은 감동이 안 와. 이렇게 가슴은 작고 머리만 큰 시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재미가 없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서정적인 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요. 이론적으로 머리가 큰 언어파 시인들의 시가 그러나 만연하고 있는 워크숍 미학에 대한 진행 중인 개정안 이렇게 평가하네요. 여러분 워크숍 미학 이 말이 처음에는 한 번이 아닌 게 아니라 읽는 데마다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국문과가 있지만 문창과가 생기고 또 문창과에서 교수님들이 나와고 또 어디 뭐 워크숍을 만들고 또 무슨 월요반 수요반 뭐 만들고 또 어느 시인들이 또 자기 창작반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뭔가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이렇게 거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미학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건데 그걸 그냥 싸잡아 비판하는 입장인 겁니다. 언어파 시인들 만연하고 있는 워크숍 미학.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게 있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진행 중인 개정안입니다. 고쳐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언어시가 미국 글쓰기의 현장에 등장한 일을 가리켜 근본적으로 새로운 출현, 심지어 분출 이렇게 그리에는 또 이야기했네요. 네. 또 이런 말도 했네요. 메설리에서 서문에서 이 시인들에게 언어는 경험을 설명하거나 번역하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설명하거나 번역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언어가 경험의 원천이에요. 언어 자체가 목적이 돼. 원천이다. 언어는 지각이고 사고 그 자체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작가들의 시는 경험의 틀이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간결하고 서술적인 요약 이게 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워크숍 시란 말이 또 나왔는데 이제 박 퍼렐먼이 한 이야기인데요. 워크숍 시의 나
화자죠. 나는 목소리를 발견하는 자인데 자신이 생각하거나 느낀 것의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한심한 오류. 근데 우리는 워크숍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르치고 배울 거예요. 오늘 목소리를 찾아라. 너만의 목소리를 가져야 된다. 너 목소리가 어딨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소리를 갖는다는 거, 독창적인 목소리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전혀 하지 않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내는 목소리라는 게 나의 고유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목소리에 어떤 간섭이 무지막지 일어나고 있는 게 나쁘게 말하면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내가 내 말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게 아니야.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강한 거죠. 그리고 뭐 우리 또 작가의 죽음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authorship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18세기인가 겨우 생겨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호머 시대에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누가 썼느냐 그러면 호머라고 하지만 그렇게 그 어떤 호머가 집대성한 것일 수도 있고 고쳤을 수는 있으나 그걸 전부 호머가 한 사람이 창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체적인 의견인 거죠. 그래서 그건 또 그 시대는 또 구술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워가지고 전달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그 창작에 참여한 것일 수도 있어요. 누가 앉은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조금 덧붙여지고 뭐 원해지고 버전이 조금씩 변하고 막 그래서 옛날 그 히랍 시대 극작품 보면 버전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대 시대에 나온 거죠. 그래서 나는 워크숍 시의 아이는 목소리를 발견하는 자인데 자신이 생각하거나 느낀 것의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목소리가 나로 하여금 이 목소리를 내게 하는 어떤 외적 세력 아니면 내적 세력 어떤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회적 맥락이나 역사적 맥락이나 문화적 맥락이나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관여하는 온갖 세력들에 대하여 눈을 불불이 뜨고 쳐다보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중심을 찾아가고 나만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다 오류라고 보는 한심한 오류. 이러한 부류 시에서 나는 단어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권의 지위에 있다고 제가. 그러니까 단어들을 자기가 저 위에서 단어들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꼭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이제 뒤집어서 볼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 단어의 퇴장과 세상의 등장. 이 말을 제목만 하고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대강 한두 번 거쳤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단어에 사라진다는 것은 가령 나무 하면 나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나무의 실체는 어느 시인들이 보기에 나무라는 소리가 실체인 거예요. 근데 나무라는 실체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나무 하면은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나무가 지시하는 뜻을 생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언어가, 단어가. 그래서 앞에 이미 지나왔는데 repossession of the word인가? 단어의 재소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어를 내가 주인이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단어를 내가 그 소유권을 나한테 다시 가져오려면 그러니까 언어를 장악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시적 기능 그건 새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그 의미를 다 빼내버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너가 놀아야 언어 그 자체를 갖고 놀아야 언어 중심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당신이 그야말로 이제 언어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건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후기 산업 사회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이고 그래서 모든 문화 언어 이런 것 속에 그
자본주의자가 나는 자본주의자다 하고 나서는 경우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언어에다가 내가 이걸 심어놨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이미 그 자본주의의 어떤 작용이라고 하는 게 시에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어떤 구조라고 해야 될까, 자본주의의 역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속에 프로그래머한테 있는 그런 언어를 이제 혁파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 돼요. 너무 많은 이야기로 하는 것 같네, 지금. 자, 이런 이야기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미국 내에서 대형 출판사가 모든 시집의 5% 미만을 출판해요. 그러니까 대형 잘 나가는 출판사들이 시집 내주는 건 5%밖에 안 돼, 5%. 그런데 그런데 사화집에 포함된 시인들의 50% 이상이 이 시집 출신들이. 그러니까 사화집은 이제 묶어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절반이 그 대형 출판사에서 나온 시인들의 시를 갖다 실어 놓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죠?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화집을 만드는 사람들이 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군소 출판사, 1인 출판사에서 나오는 시집은 안 실어주는 거야. 대형 출판사에서 나온 시집, 시인들, 거기에 시인들이 시를 실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의 출판, 거기까지 일단 그러한 시집 출신이다. 그 사화집은 잘 팔릴 수 있다고 여기는 시인들을 위주로 책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를 자본주의 상품으로 간주하는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건 재밌는 지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언어시의 시와 이론의 혼종. 이 사람들이 하려는 게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 쓰는 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외로움, 쓸쓸함,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실, 존재의 가벼움, 고통, 이런 거잖아요. 꼭 나의 고통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연민, 이런 걸 가지고 시를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은 그런 것하고 좀 거리가 있죠. 그 아까 말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비판 막 이런 것들이 줄을 배경에 확실하게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론이 중요한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이론의 시와 이론의 혼종, 시와 이론과 산문의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에게 침투하는 장르와 수사 양식들의 매혹적 혼종. 이거 좋게 말하는 거죠. 좋게. 매혹적 혼종이 주목하면서 언어파 시인들이 이룩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발전질 중에 하나, 뭐? 시, 이론, 산문 섞어버린 거. 그래서 내가 아까 산문 이야기할 때 산문시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산문시 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산문시로 쓰였을 때 그 산문성, 산문으로 써서 이게 더 좋아지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한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잘 구현시키고 그것이 어떻게 또 실천되고 있는가 이런 걸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아까 6명, 7명 이야기했는데요. 그 시인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찰스 번스틴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공적 시 문화, official verse cultu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에 대한 난해식. 번스틴은 미국 MLA라 그러죠. 이게 이제 우리 영과에서는 논문을 쓸 때 MLA 스타일로 쓰시오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MLA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정해 놓은 거예요. 이 협회에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한국 영어 영문학회 뭐 이런 식이겠죠.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여러분 저 콜로퀴움 우리 최상의 현실에 의한 세 가지 변주 했을 때 마지막 시인이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인이에요. 미국에서.
그런데 윌리엄스 탄생 100주년을 맞아 1980년에 연례 학술대회가 열렸죠. 거기에 위기의 학계, 어카데미 인 페르, 거기나 여기나 인문학이 죽어가는 건 마찬가지 모양입니다. 이렇게 제어 발표를 해가면서 그때 번스틴이 공적 시위 문화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적 시위 문화라고 하는 게 대학 교수, 대형 출판사, 막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싸잡아가지고 막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M.L. 로덴설이라고 이제 영문학자 중에 이제 큰 높은 분이겠죠. 이제 거장 영문학자들이 이제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공적 시문화, official first culture인데 라는 말로서 의미하는 바에 대해 명확히 제가 직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스틴이 한 이야기예요. 공적 시문화라는 말로서 의미하는 바에 대해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뜻하는 것은 뉴욕 타임스, 네이션, American Poetry Review,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The New Yorker, Poetry, Antaios, Parnassus 등의 잡지와 아테나이움 출판사와 같은 모든 주요 상업적 출판업체 그리고 거의 모든 주요 대학 출판사의 시집 시리즈들이 시를 게재하고 우리가 원고 청탁해가지고 받고 이렇게 게재해 주잖아요. 시를 게재하고 출판하고 또 평론을 행하는 관례. 우리가 요즘 막 흥분하잖아요. 주례사 미평이네 막 이렇게 하는데 찰스 버스틴도 진짜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캘리포니아 대학 출판사는 의미심장하게도 현재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살짝 빼줬습니다. 이때만 해도 대학에 자리를 잡지 않으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론 실리먼하고 같은 언어 시인인데 이제 찰스 번스틴하고 설전이 벌어졌어요. 당신이 주장하는 언어 시의 이런 입장이라는 게 이런데 당신 그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배부르게 살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막 싸움을 벌이는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 말처럼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제 각도가. 자, 공적 시문화에 대한 난해 시의 공격. 1979년에 네 번째 시집 Poetic Justice에 실린 시 Lift Off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하고 똑같아요. 이 시를 뭔 재주로 읽습니까, 이거? 이거 두 줄 읽어보세요. 영어네, 영어. 이거 해석해 봐요. 영어 사전? 사전을 어디다 갖다 대지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런데 두 행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시는 예시된 두 행과 유사한 글이 두 쪽에 걸쳐서 45행이 걸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제목이 Lift Off예요. 이게 뭐죠? 이 위스키라고 줄여놨는데요. All the whiskey in heaven. 천국의 모든 위스키. 제목만 보면 아주 멋집니다. 시집 제목이. 거기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제가 비지시성. 언어가 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됐죠. 이제 또 오해하실까봐. 꼭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찰스 번스틴 씨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읽어도 복잡해서 그렇지 이렇게 저렇게 쫓아갈 여지를 남겨두고 뭔가 전달할 뜻이 있고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부로는 절대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당신은 그냥 파괴를 위한 파괴냐, 지시하고 의미하는 게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하죠. 뭔가 말하려는 게 있어요. 언어 시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다.
패러다이스 아까 그 어느 저 시집 평론집 그 제목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단 기존의 언어를 파괴하고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뭔가 도달하겠다는 이상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 꿈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 자체의 문제, 뭔가 의미를 만들겠다는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거죠. 그걸 자꾸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일단, 한번 극단적인 예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난해성에 대해서 새로운 쓸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겁니다. 난해성을 완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에서 난해시라고 하는 것은, 난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다만 그 안에 복잡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도로, 다중적으로, 중의적으로 어떤 의미를 접근하라, 이런 정도가 난해성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번스틴이 하는 이야기는 아예 이해를 못하게 막는 것이 난해성이에요. 그러니까 독자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힘들어. 일단은 힘들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 힘들어진 것을 즐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것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진리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가도 몰라요. 그래서 난해성을 완화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 한 편의 시를 어렵게 읽어내는 일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양탄자 아래에 어려운 것들을 쓸어 넣는 것보다 종종 더 큰 충족감을 줄 것이다. 어려운 게 있는데 딱 덮어버리고 아는 것처럼 해버리거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대놓고 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능력,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 어려움을 겪으라고 그 어려움 속에다 밀어 넣는 것이 이들의 전략인 것이다. 그게 난해성은 쓸모다. 이거 좀 멋있더라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오늘은 시를 읽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모호한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식으로 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갖는 또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시간도 한 번쯤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털고 접고 그렇게 해서 들으세요. 저도 다 알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게 미국 시의 주류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주류는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정도만 이야기했어요. 저 찰스 번스틴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 시집이 막 20권, 30권, 평론집은 계속 나오고 있고, 언론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주목받고 평가받고 막 그러고 있죠. 그걸 그 한 사람만 따라가려도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써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싫죠?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여기, 자, 수전 하우. 근데 언어 시인들이어서 그 공유하는 여러 개념이나 이념들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자기 언어로 풀어가기 때문에 그게 또 재밌어요. 다 다르거든. 그리고 핵심적인 주제가 또 다르고. 그래서 또 이제 여성 시인이죠. 그래서 개방의 장으로서 역사와 하우는 제가 보기에 분산의 시학이에요. 제가 다른데 막 평론 쓸 때도 그래서 분산의 시학이라는 말을 자꾸 썼어요. 확산, 분산. 그래서 응집, 귀결, 환원, 이게 아니라 확산. 그래서 가령 이렇게 생각하면 나무가 있고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나뭇잎이 막 있습니다. 근데 줄기는 하나죠. 가지는 100개고 나뭇잎은 10,000개예요. 10,000개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자꾸 근원을 파고 들어가고, 근원이 뭐냐,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로 딱 이렇게 되죠. 줄기는 하나니까. 뿌리도 하나라고, 뿌리는 하나라고 봐야 되죠. 예, 자완. 이렇게 되죠. 그렇게 읽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본질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디컨스트럭션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질적이고 항구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탁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깊게 제대로 한번 따져봤더니
그게 다 허구야.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중심을 뽑아버리고 나니까 이게 뭐 완전히 이제 세상이 달라져 버리는 이런 그것이 디컨스트럭션, 그 해체주의의 이제 요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성의 문제랄지 몸의 문제랄지 이것이 다 남성에 대한 여성, 정신에 대한 몸 이런 것의 해방과 이렇게 관련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건 두 가지 예만을 든 것이고 민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다 허구적인 것이고 그것이 다 근본에서 흔들어보면 다 흐트러져 볼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근본 찾고 본질 찾고 보편 찾고 자꾸 안으로 들어가고 하려고 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본으로 들어갈수록 본질로 들어갈수록 변두리가 생겨나요. 변두리가. 핵심을 말할수록 핵심 안으로 안 들어오는 변두리가 막 많아져요. 근데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제3세계가 이제 더 드러나게 되고 남자가 사라지고 여자가 등장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역사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역사는 누군가 쓴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승자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승자의 역사. 그럼 패자는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아예 기록조차 안 돼요. 기록되는 경우에도 왜곡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논문을 쓰다 보니까 marginality라는 말이 있어요. marginality, 여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백에서 글쓰기. 제가 한번 얼른 타이틀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평론가 계시지만 평론가는 얼른 그 제목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이 여백에서 쓰게.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보면은 인쇄된 걸씩 그리잖아요. 그럼 인쇄된 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인쇄된 것은 기록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 역사 기록 과정에서 배제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이제 찾고 아까 중심을 빼버리고 나서 그 이제 배제된 것들, 밀려난 것들, 지워진 것들에게 목소리를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인 태도예요, 이것은. 라고 하려면은 여백을 읽어야 되는 거라고 한 게 있어요. 여백을. 그리고 아까 그 목소리도 통일을 이야기했는데 통일된 목소리를 이야기되면은 내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체계화해야 돼. 그럼 체계 밖으로 밀려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듣지 못하게 되는 소리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다른 사람이 들리는 거다. 다 연관되는 이야기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의 분산의 시작은 이렇게. 첫째, 시는 합리로 무장한 권유 표준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특이 지점들을 추적한다. 이것도 제가 번역에 좀 맞는지 모르지만 singularity, 복수형으로 singularities, 시집 이름이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떤 시의 핵심적 주제, 시집 제목, 그 다음에 글들에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둘째, 이를 실천하는 주요 방편으로서 이제 이분이 택한 방법론이죠. 역사를 아까 제가 말한 이제 소재로 삼는 것. 시는 역사의 기록 과정과 출판의 편집 과정에서 상실된 것들을 조명하고 들춘다.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거, 여백으로 밀려난 거, 사라진 것을 갖고 쓰려고 그래요. 아까 에밀리 디킨슨 이야기도 여기에 나와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쓴 것이 있는데 이걸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게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시인이 원래 의도했던 거, 의미했던 거 이것하고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게 사라져. 그래서 그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셋째, 이를 위해 시인은 기성관념이 구현되어 있는 언어를 혁신함으로써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를 시 속에다가 어떤 설명으로 풀어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언어의 형식을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그건 더더욱 어려운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평론가가 이렇게 논술 형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 형식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된다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게 벌어져 버려요.
이제 요걸 깊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만제가 이런 형태. 서로 특이 지점들, 뭐 이런 거. 특이 지점들을 위한 언어. 하우의 실험적 언어는 승자의 기록에서 그리고 편집과 출판의 과정에서 상실되었던 목소리들을 되살리려 시도합니다. 분산의 시작은 사라진 목소리를 역사에 복원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 쓰기의 방식 그 자체를 바꾸려 시도합니다. 그녀 언어가 들려주는 목소리들은 지배적 문화를 대변하는 권위적 작가의 것이 아니라 한순간 존재했다 사라져버리는 특이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쫙 해가지고 뭐 가치 위계 질서에서 뭐가 딱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그러려면 언어도 그렇게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 읽을 수가 없어.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들은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들은 살아남았겠죠. 그런데 그 역사에서 사라진 목소리들이 있다가 없다가 희미하게 저 같은 인간이 시를 쓰면은 10년 후에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라지겠죠. 그러면 그걸 시에다 들여놓을 때 나를 중심에다 놓는 식으로 언어를 쓰면 안 되죠. 그럼 뭐냐면은 지워져 가는 것처럼 뭔가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싱귤레리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그 시인에 대해서는 제 논문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되고. 근데 린 헤지니언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또 약간 발전시켜서 종결에 대한 거부. 이 사람 논문 이름이기도 하고. 이거 종결. 우리가 이제 개방의 형식, 열림의 형식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종결에 대한 거부. 그럼 이건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많은 언어파 시인들이 반고백, 여러분 고백적 목소리. 우리가 쓰는 서정시는 대부분 고백적 목소리죠. 내 이야기를 하듯이, 물론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언어파 시인들은 그것에 반대하는 반고백적 목소리를 내고 반사실주의적 언어를 추구하죠. 그런데 그런데 린 헤지니언은 자서전적 기억과 구체적 일상을 시의 핵심 요소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이고 어느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우리 서정시에 가까워요. 그래서 나도 이 시인은 번역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밌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과 부분들 사이의 관계랄지 전체적인 형식 이런 것들은 또 달라요. 이제 언어 시인들의 어떤 접근법으로 시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의 경우에 다른 시인들의 경우에 다른 언어 시인들의 경우에는 서정성이 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그러나 린 헤지니언의 경우에는 또 그런 서정성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결에 대한 거부는 1983년에 처음 발표되었다가 또 The Language of Inquiry 탐색 언어 이게 이제 에세이 모음집에 또 실리고 그래서 자기가 계속 자기와 함께 가는 이제 평론인 거죠. 자, 해준이어는 종결을 거짓과 환상이 제공하는 편의용 물품들 중에 하나로 치부합니다. 종결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이론도 아닌 이론을 이야기해서 너무 다들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요걸 이야기하려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해볼 거예요. 여러분 다 공부들 하셨으니까 아셨을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비극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거기에 개연성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때 다시 또 플러스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죠. 제가 학부 수업에서 가르칠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치는 챕터가 있는데요.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사실보다도 더 사실 같은 사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겠네. 예, 이제 대한민국의 어느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
이제 가끔 왜 그 수기 공모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써가지고 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뽑히고, 이제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집으로 배달되고, 그래서 읽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눈물을 찔찔 싸면서 여러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야, 너무나도 기구하다. 이건 너무나 소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 일어난 일인데. 소설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춘문예 딱 당선됐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다 갖다 읽으면서 여러분 신춘문예 당선되니까 이게 허구라는 거 이미 알고 읽는 거잖아요. 그 가짜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읽으면서 내 이야기 같아. 내 이야기 같아. 이거 진짜 사실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아니 근데 실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더니 가짜 같다고 그러고 가짜를 갖다 들이밀었더니 진짜 같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개연성이라는 것은 가짜지만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관념적으로 뭔가 전체를 만들어가는, 기대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어떤 틀, 개연성, 그래서 어떤 전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그 다음에 소설 속에 뭔가 우연한 결론이 나오면은 평론에 당선작은 이 시 작품을 당선으로 밀지 못한 이유는 주인공이 마지막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돌연한 죽음을 하고 이 개연성이 결여돼가지고 당선작으로 밀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많죠. 그럼 뭐가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문학 작품 내에서는 그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이 아리스토텔레스 개연성 기준이에요. 그런 세상을 그려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작품 속에서 그걸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플롯을 설명하면서 시작, 중간, 끝을 이야기했어요. 시작은 거기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안 끝나고 뭔가 뒤로 이어져요. 원인이 돼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또 하나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중간은 거기서 시작하면 안 돼. 앞에서 뭔가가 원인이 돼갖고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내가 원인이 돼갖고 뒤로 뭔가가 이어지는 거야.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것이 중간이야. 그 다음에 끝은 이제 다 모든 게 해결된 거야. 앞에서부터 막 넘어와고 숨겨진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이제 해야 될 이야기가 다 끝났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이게 끝이에요. 내가 만든 이야기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장난스러운 질문에서 가장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다 적용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시를 설명하면서 자꾸 플롯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 여기서 플롯은 비극 작품에 대한 플롯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비극 작품은 거기에 그러니까 tragedy is an imitation of an action which is complete in itself, comma of a certain magnitude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상당한 길이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감춰진 사건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려면은 기럭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기승전결이라면 기승전결이고 어떤 시작에서 가파르게 위기감 막 올라가다가 이제 반전이 막 이루어지고 감춰진 사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파국으로 확 떨어지는 거 그러면서 뭐죠? Fear and pity 그 공포와 연민의 정이 푹 가라앉았다가 올라오면서 눈물 쏟으면서 이렇게 이제 카타르시스 이야기하죠. 정화가 되고 그래갖고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로 이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기럭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긴 시도 있지만 짧은 시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진행이라는 게 되겠냐고. 이렇게 안 돼. 뭔 이야기가 내풀어서 했죠? 요거 구조. 그래서 종결 이야기하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아리스토텔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안에 작품 안에서 어떤 시작, 중간, 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결론, 어떤 내 도달하는 거야. 진리를 발견하고 아니면은 해야 될 말을 하면 하고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고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신의 섭리? 그거 언제적 이야기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그거 언제적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질서적이고 혼돈하고 하나하나 있고 뭔가 있다 하더라도 본질에 의해서 뭔가가 움직인다기보다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그러려면 이걸 담아내려면은 그 종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종교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 괜히 흥분했네. 그래가지고 세상을 그녀가 이렇게 완결의 구조를 싫어하는 것은 세상을 광대하고 압도적인 것으로 감지함으로써 인간이 자기 중심에서 세상을 이렇게 체계화할 수 없다는 얘기죠.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대상이다 이런 거죠. 그녀에게 세상은 매 순간이 위아래로 뿐만 아니라 양옆으로 막대하게 작용하는 정보의 압력 속에 있다. 알 수 없는 거에 막 새로운 게 막 밀고 들어와. 그리고 새로운 이해를 나한테 요구를 해. 내가 계속 열어놓으니까 이런 거. 이 정보의 바다는 모호성으로 강력해져 있고 의미가 넘치며, 그러니까 그게 나쁘게만 보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계속 새로 생겨나. 넘치며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확실하게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이게 보면은 이런 게 보는 거예요. 헤지니어는 이러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포스테리오리 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선험적 지식을 부정하는 방식에서 세상은 낯선 대상으로 화하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시학에서도 낯설게 하기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틀어가지고 낯익은 것을 좀 새롭게 보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 세상은 낯선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근데 이해한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죠. 아예 근본에서. 그녀가 문학의 차원에서 완결의 구조를 거부하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에 있어서 주체와 세상의 관계를 매개하는 언어 또한 종결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첫째, 언어는 개방의 택세. 그러면 이러한 개방을 구현하는 언어는 어때야 되는 것이냐? 한정의 충동과 백과사전적 충동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생긴. 한정의 충동은 뭔가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규정하려고, 닫으려고 하는 거고, 백과사전은 끊임없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 갈등 속에 있다. 그래서 무한하게 열어야 된다는 소리는 안 해요, 또.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숱한 많은 것들이 정보가 새롭게 막 들어와서 새로운 의미가 계속 창조되고 그럼 무한히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닫을 수가 없어. 그러나 닫는다는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닫는다는. 그러니까 그 정도 문제인 거죠. 정도 문제. 그래서 요 어느 쪽으로 가라가 아니라 요 둘 사이에 갈등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가 한정하려는 욕구가 있고 이 한정을 벗어나서 무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외연을 한정하는 일은 안과 밖을 나누게 되고 그 안에 적절한 것을 그리고 그 밖에 혼란스럽고 부적절한 것, 무의미한 것을 위치시킨 반면에 세상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과 반응, 욕구를 따르는 일은 백과사전처럼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담아내려 한다. 헤지니어는 상충하는 충동들 사이의 긴장이 글쓰기의 초기 상황이고 기원의 지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인이면서 시론가이면서 예술이 시작되는 그 방식, 그 원초적 지점에 대해서 사유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언어 시인들에는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또 잘못. 너무 이제 대강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는 언어의 형식과 개방성의 결합을 통해 뚜렷한 무한성의 비전을 여러분, 뚜렷한 무한성 반대말이죠.
예, 뭐 하나 하면 뚜렷 하지 않죠. 모호해져. 그러니까 아까 내가 두 개의 충동 사이에 있다. 이런 거. 실제로 여러분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도 차이의 문제니까 여러분보다 한 10배쯤, 밀고 나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도 이게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요 말만 봐갖고 모른다.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식이 반드시 종교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 그 자체의 원자재성이 개방성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삶 그 자체는 한없이 열려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 또 내가 형식을 택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꼭 닿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닫히면서 닫히지도 않는 형식이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딱 질문이 오면서 뭐야 이게? 재밌어지죠? 이제 여기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령 끝도 이런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수업 언제 끝나죠?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게 지금 이제 너무 힘들어하시나요? 이제 뭐 쉬는 시간 없이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수업은 9시 반이면 끝나잖아요. 네. 그것도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하더라도 이미 형식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9시 반에는 끝내자고. 내가 언제 5분은 좀 넘어갔어도 그렇죠. 무조건 끝내잖아요. 우리가 12시에 잔단 말이죠. 하루의 끝이야.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그냥 뭐 어떤 개연성의 끝이 아닌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형식은 한없이 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책이 한 권이어야지 10권, 20권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형식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더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형식이 내적인 것을 가두는 형식이 아니라 뭐하니 열어놓을 수 없으니까 일단 닫아야겠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좀 빨리빨리 넘겨볼게요. 그럼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